거래 구분. 거래 구분은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11이 뭘까요? 일반 형태 수출입니다. 대부분 예외 없이 11입니다. 이 경우는 어차피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도 안 적을 수는 없죠. 일단 제조자로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란입니다. 이 란이라는 건 송장의 물품 명세가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장의 제 기록은요 한 290개 정도까지 봤습니다. 쭉 나가는데 이 모든 것들의 HS 코드가 똑같다라고 하면 란은 한 개입니다. 란은 HS 코드별로 나오는 거예요. 송장의 물품이 두 개라도 두 개의 HS 코드가 다르다라고 하면 란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란은 이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란 번호 총 란수 00100이라고 되어 있죠. 총 란수는 한 개면 그 중에 1번 란이라는 겁니다. 만일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가 두 개라고 하면 총 란수는 2라고 하고 요거는 1번, 뒷페이지 2번 이런 식으로 적힐 겁니다. 왜요? 란별로 수량이나 중량을 그리고 가격을 다 나눠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은 이 송장을 보시면 송장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비디오 게임입니다. 게임기이기 때문에 9504501000으로 란은 한 개입니다. 물품은 두 개죠. 종류는 두 개이지만 란은 하나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27번 품명과 28번 거래 품명의 차이는 뭔데? 27번 품명은요 HS 코드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그 품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504501000으로 분류를 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 정식 명칭은 뭐예요? 비디오 게임스 오버 카인드 유즈드 위더 텔레비전 리시버라고 되어 있죠. 이걸 줄여서 어차피 이거 다 안 들어갑니다. 비디오 게임스 위더 텔레비전 리시버라고 적으면 되고요. 즉 품명은 HS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품명을 말하고요. 그럼 28번 거래 품명은 뭔데? 송장의 품명을 말합니다. 송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디오 게임스 포 TV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래 품명은 송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주고 27번 품명은 H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BC 손목 시계를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27번 품명은 뭘로 들어가요? 그냥 손목 시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8번 거래 품명은 송장의 명칭인 ABC 손목 시계로 들어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는요 이 두 개를 다르게 넣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똑같이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29번 상표만 같은 경우 이 상표는 수입할 때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상표가 있는 걸 수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표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지만 수출할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표가 있다라고 하면 상표명을 기재해주면 되고 30, 31, 32, 33, 34 모델 규격 성분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란 을지의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들어가는 물품 명세가 하나라고 하면 요 첫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만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은요 좀 내용이 많다고 뒷페이지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 물품 명세가 있죠. 이게 규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하나라고 하면 앞 갑지에 다 나오지만 두 개 이상이라고 하면 을지에 이게 표현됩니다. 그럼 을지를 보면은요 이제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총 란수 한 개 1번 나뉘면서 품명 거래 품명 나오고 자, 이제 저희가 수출 신고를 한 그 내용이 나오죠. 1번 플레이스테이션, 2번 엑스박스 송장과 똑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성분은 화학 제품과 같이 그 성분을 확인해야 되는, 자, 그래서 그게 세관장 확인 대상 등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때는 성분을 기재하면 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의 성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략하시고 수량 1000개, 2000개 들어가고 단가 500불, 500불 들어가서 총 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예외 없이 송장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 부호. 세 번 부호는 관세법령 정보 포탈 검색창에서 HS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서 잘 찾아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관세사한테 통관을 요청하는 이유가 이 품목 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목 분류를 쉽게 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면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관세사가 분류한 세번부 HS 코드가 적혀있죠. 이걸 적어도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 이건 비디오 게임 용구구나, 관세사가 품목 분류를 맞게 했구나 안 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관세가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물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수출자 본인입니다. 관세사는 관련된 이제 그 이미지나 그런 매뉴얼만 가지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출자만큼 화물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사님 그거 품목 분류 그쪽이 아니라 약간 이쪽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맞게 분류는지 한번 이제 크로스 체크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순중량은 넷 웨이트 순중량이죠. 3,000kg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중량은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자 다음에 수량 3,000U는 뭔데? 내가 면장을 볼 때 이게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건 HS 코드마다 다릅니다. HS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확인을 했을 때 9504501000 게임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량 단위는 킬로그램이며 수량 단위는 U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수량 단위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량을 기재해야 됩니다. 혹은 73042000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드릴 파이프는요 중량 단위는 있는데 수량 단위는 없죠. 이런 뭐예요? 수량을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5904100050 리놀륨 같은 경우에는요 수량 단위가 있죠. 그럼 이 수량 단위를 기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S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수량 단위가 표기되어 있으면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저희 관세사 통관 프로그램에서는요 알아서 판단해서 넣어주고 빼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신고 가격, 지금은 아직 신고서를 전송하지 않아서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 반드시 요 위에 달러로 한 번 더 기재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총 신고 가격이 나오고 적용된 환율로 원화 가격이, 신고 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란별 신고 가격입니다. 만일 란이 하나라고 하면 란별 수량, 중량 신고 가격이 전체 수량, 중량 신고 가격과 동일하겠지만 만일 란이 두 개라고 하면은 딱 그 란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돼 있을 겁니다. 총 15만 불의 환율이 적용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정식 면장에는 달러 금액과 원화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자, 다음 송품장 부호, 송장 번호를 기재합니다. 송장 번호로 이제 면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면장을 봤을 때 나중에 세관 조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 관련된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이 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고, 정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델 규격이 50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들은 50횡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필수적으로 송장 부호를 기재합니다. 수입 신고 번호는 예를 들어 재수출 면세다. 들어왔던 게 다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요 수입신고 번호로 들어왔고 그래서 다시 나갑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신고 번호가 기재되고 일반적인 수출 상황에서는 수입신고 번호가 기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원산지, 이게 한국이며 원산지명서 M,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중간에 뭔가 공백이 있죠. 자, 이게 조금 더 기재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원산지가 한국이고 이제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판단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를 적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적는 것인데 실제 필수 기재 사항은 원산지가 어느 나라냐,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냐 안 했냐 정도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실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규정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이 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대 수입국가의 법령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사실 원산지 표시 이런 것까지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고 한국과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입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 신고 필증, 수입 면장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원산지가 어딘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 수입 면장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하면 원산지와 여기 원산지 증명서 발행 여부 yes, no 정도만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포장 개수 지금 몇 개입니까? 300카튼자, 300박스, BX라는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박스라는 단위의 CT를 많이 써서 300박스 2개 파레트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파레트 단위는 기재하지 않고 그 하위 단위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300박스라고 이제 기재를 했고, 수출 요건 확인이라는 건 혹시 수출할 때 어떠한 요건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기재하는 경우인데
사실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고 수입할 때는 참 많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수입 신고 필증에는 여기에 식약처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수입 신고할 때는 다양한 이제 요건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람별로 기재를 한 것이고, 자,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중량, 44 총 중량, 45 총 포장 개수, 46 총 신고 가격이죠. 자, 보겠습니다. 총 중량은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뭐예요? 그로스 웨이트죠. 3,600kg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3,600은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실제 포워딩의 물건을 받아서 적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정을 하고 포워딩이 실제 측정을 한 중량은 BL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차 범위가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이 수출 신고건과 이 적재건은 다른 물품이라고 간주를 하여서 적재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관에서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중량과 운송 계약을 하고 나중에 BL을 받겠죠. 그 BL에 기재된, 즉 운송 서류에 기재된 총 중량이 반드시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포워딩은요, 여기 면장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선적되는 중량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전화 와서 이제 정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정하면 됩니다. 정정 신고하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요 총 중량이 이제 포장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게 운송 서류에 기재된 총 중량과 같은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총 포장 개수도 이제 300박스 300카톤이죠. 잘 들어가 있고, 수출 신고는 FOB, 수입 신고는 CIF 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장 자체는 FOB로 1,500만 불이기 때문에 이 결제 금액 보세요. FOB USD 1,500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자, 수출 신고는 FOB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를 아무것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CFR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CFR 가격이 들어가고 운임을 명시해서 운임이 공제가 돼야 됩니다. 왜요? 수출 신고는 FOB 가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신고를 CIF로 했다. 그럼 여기 CIF로 기재되고요. 운임과 보험료가 얼마인지 기재가 돼서 그 금액이 공제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샘플은 FOB 건이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는 언제 기재하는 겁니까? 송장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C 규칙이나 D 규칙인 경우 반드시 이제 운임과 보험료를 기재해서 신고 가격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49 결제 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은 아래 거. 예를 들어 여기에 원화로 신고를 했으면 환율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로 신고를 했으면 위안화 환율이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위의 환율은 최종적인 총 FOB 신고 가격에 대한 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무조건 달러 환율이 들어가고 하단에는 송장의 결제 통화에 대한 환율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CIF이고 위안화로 결제를 해서 이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다시 제 CIF니까 운임과 보험료가 함께 기재돼서 공제가 된 달러 가격이 들어가고, 그 달러 가격에 대한 원화 가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46번과 49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수입화물 관리번호는 언제 들어갑니까? 반송할 때요. 반송할 때 수입신고 번호는 없죠.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는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화물관리 번호는 있기 때문에. 그럼 화물관리 번호는 누가 알려줍니까? BL 번호를 유니패스에 입력을 하면은 화물관리 번호를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화물관리 번호에 우리나라 들어왔던 건이 다시 외국으로 나갑니다라고 해서 반송건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관리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고, 51번 이제 컨테이너 번호입니다. 컨테이너 번호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NO라고 되어 있죠. 우리 컨테이너 화물인데 컨테이너 번호 기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신고 구분의 H가 아니라 비보세구역 반입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구역 반입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다 비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관세법에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생활 폐기물은요 확인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 반입후에 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요 세 개의 화물에 대해서는 이 8번 신고 구분에 B가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컨테이너 번호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B를 적을 필요가 없죠. 대부분 H를 적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컨테이너 번호도 없고 여기에 N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인데 적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적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신고인 기재란과 세관 기재란. 신고인 기재란은요, 이제 면장에 노출되는 부분으로서 저희 수출 거래처가 수출 고객님이 원하는 내용을 좀 기재해 줍니다. 이거 우리가 뭐 수출 승인 받은 내역인데 수출 승인 번호를 좀 적어달라고 하거나, 이게 우리 관리 번호인데 관리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거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으면 여기 적재 의무 기한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30일이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눈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한번 크게 적어주는 편이고, 이제 세관 기재란은 이제 세관이 과자 달려줘야 되는 거.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혹시 그 컨테이너 검사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컨테이너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 혹은 뭐예요? 너 이거 개별 환급 받지 않아도 간이정액 환급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간이정액 환급을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신고인 기재란은 아무것도 없거나 선적 기간을 이렇게 크게 한번 적어주는 편이고, 세관 기재란은요 이거예요. 귀사는 환급, 관세 환급 대상 수출 실적이 있음에도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 추정됩니다. 뭐 통관세관 또는 관세대가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사실 개별 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는 개별 환급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게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고, 우리는 사실 개별 환급은 좀 받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받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간이정액 환급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고객님이 야, 너 세관에서 우리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세야 너 뭐야? 왜 환급 안 해줘? 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고객님, 간이정액 환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조자가 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못 받는다고. 그럼 이게 왜 기재돼 있어? 그냥 수출을 했는데 환급을 전혀 안 받았으면 매크로처럼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2020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컨테이너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검사에 걸렸다라고 하면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거의 매크로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관세 환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환급 내용 없이 컨테이너 검사 비용 지원만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이 두 개의 내용이 함께 매크로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3번, 54번 운송신고인 기간 있죠? 이 부분은 보세 공장 물품 등 이제 보세 운송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대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고, 55 적재 의무 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옆에 수리일자 있죠? 30일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이게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 저희 관세자들이 크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담당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는 자동 수리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고, 이제 적재 처리가 돼서 필증을 다시 발행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세관 담당자 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리일자는 대부분 신고일자와 동일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서류 제출이나 검사에 걸려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 된 것이냐? 보너스! 만일 란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이 두 개가 HSO 코드가 다르다고 할 때는 이 9504501000으로 란이 하나 나오고 9504509000으로 란이 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란 갑지에서는요 총 란은 두 개인데 첫 번째 란은 뭐예요? 물품은 플레이스테이션, HSO 코드는 9504501000,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 단가가 500, 그래서 총 금액은 50만 불이 나왔고 포장은 100톤, 순중량은 1000kg. 신고 가격은 얼마? 물론 이 란별로 쪼개진 신고 가격은 유니패스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수량, 단가, 금액만 잘 입력하면 이건 알아서 쪼개줍니다. 그리고 을지로 가보시면요, 총 란은 두 개인데 두 번째 란은 엑스박스이다. HS 코드는 이거. 그래서 2000개, 단가는 500불, 총 금액은 100만 불. 그리고 순중량은 2000kg, 신고 가격 얼마? 포장이 200개. 이런 식으로 갑지와 을지로 나오고, 그 다음 아래 전체를 합한 총 중량, 총 포장 개수, 총 신고 가격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는 물품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품의 HS 코드가 몇 개인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어떤 영상도 이것보다 면장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수출 면장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수입 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수입 면장 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